네, 빠르게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하겠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예. 이준석 대표님 지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많이 듣는 얘기는 요즘은 혐오 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거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혐오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동 있는 정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님이 명쾌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탁월한 안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또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감동적인 정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예. 이게 이런 겁니다. 정치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정치 참여를 제안했지만은, 저는 정치가 멋있어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제가 있었던 보스턴에서 있었던 미국 전당대회에서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의 연설이었습니다. 예. 오바마 연설을 지금도 저는 거의 다 외웁니다. 예. 그 안에 어떻게 사람이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감동적인 수사학적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영향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전당대회 했을 때도 저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연설의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려면 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고 거기에 맞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저께죠. 원희룡 장관이 가셔가지고 자기 뜻을 말하러 가신 공간이 교회에 간증하러 가셨더라고요. 그거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대한민국에 애초에 연설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가면 되게 멋있어요.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되게 멋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보면은 이번에 제가 갔던 우리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러 갔던 전당대회 가면요, 야 천하람 이 새끼 내려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그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물론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면은 그에 맞게 정치가 캄다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속에서는 처음부터 그게 전당대회도 그렇고 고무신 막걸리 정치로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도건 정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는 사실 제가 원래 행사를 잡으면은 4시, 5시에도 잘 안 잡습니다. 왜냐면은 퇴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끝나고 못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항대 행사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일 2시에 하는 여의도 정치 행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반 대중이 감동을 느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동원된 분들이 오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지령받은 대로 천하람에게 욕을 해라! 이런 것만 지령받고 왔을 테니까 할 맛도 안 나죠, 가면은. 저는 좀 그런 게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치인들도 그런 멋있는 거 하고 싶습니다. 예. 저 연설 톤으로 하면 저 잘해요. 예. 제가 전당대회 때 괜히 연설로 떴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설을 할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대구에서 저희 1600명 모여가지고 했던 공간에서 30분 동안 연설했잖아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저도 그런 게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은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 국민들은 단답을 강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긴 이야기, 복잡한 얘기를 풀어내면은 그래서 너는 이재명 편이 아니야 이거만 계속 물어봐요. 윤석열 편이 아니야 이거만 계속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 문화를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 예. 예. 마이크가 아무데나 빨리 주십시오. 예. 예. 준성님 온다고 해서 제가 하도도 입고 왔습니다. 얼굴요. 네. 말씀하셨던 국민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저도 평소에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주면 그 정치인을 뽑겠다라는 심리가 있고 네. 아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그런 상황은 점점 강해질 텐데 그 포퓰리즘 정치인이 가면 갈수록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포퓰리즘 정치인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럼 어떤 사람은 너무 쿨하게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차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망해보면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망해보면 더 정신 못 차립니다. 예. 망해가지고 화폐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뭐 결국 국가 부채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국가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책임감 있게 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적어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산을 지역구를 위해가 증액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차단 장치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거 제도를 고민할 때 비례대표 제도와 예를 들어 지역구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우리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과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예산의 지역구 의석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뭘 일했다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핀피 현상, 님비 현상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으려면은 대선거구제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아니면 완전 비례제 정도가 되면은 정확히 내가 특정 동네를 위해 가지고 불합리한 예산을 써야 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정치인들이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죠.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왠지 짬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 정치가 존재하는 한 저는 거기에 있어가지고 쪽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SOC 예산을 불필요한 걸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다. 포퓰리즘적인 예산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복지의 틀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까지 쪽지 예산같이 급박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서 하는 건데 물론 민의라는 게 아까 말했던 포퓰리즘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좀먹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캠페인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도 집 산다고 과도하게 부채를 늘렸을 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생계가 위협받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국가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 부채가 아니면 지방 부채가 지방채가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보면 요즘 뭐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특정한 수준 이상의 부채를 가진 곳에서는 축제 같은 거 못한다. 예. 그리고 뭐 도시 미화 사업 같은 거 못한다. 어느 동네가 보면요. 노원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년에 몇억 원씩 꽃을 사가지고 바꿔요. 거기다가. 근데 그런 것들 꽃을 사랑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업들에 자동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룰 같은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가실 때마다 여기저기 공적 개발 원조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투자 계획 같은 거 이제 많이 발표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적절한 제동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효과가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뭘 주고 뭘 받아오는지가 불명확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제동을 걸어야 되는 시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진지하게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방만함이 되게 큽니다. 네, 근데 그 지자체의 사업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은 미화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축제 사업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것들 하는 걸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음. 예, 빨리 안 보시면. 예. 가까운 데부터 빨리. 예. 이제부터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37% 정도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요? 스카이였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명문대학교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치계에서 과연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학벌이라는 것이 되게 고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요, 유권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선호하지 않으면은 그런 후보를 낼 이유가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대한민국은 이미 상고를 졸업하신 대통령을 뽑아봤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도 상고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졸업하셨고, 그 두 분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벌이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아마 이공계에서 가질 수 있는 학벌 중에는 가장 좀 특이한 학벌일 텐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버드 나왔다 우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 언젠가는 하버드 나온 제가 잘못되는 걸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득과 실이 동시에 있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학벌이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주목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예. 앉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찾았으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좀 변해가지고 예. 이 기회 아니면 아닐 것 같아서 예. 이준석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모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진영 국가에서의 모든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투표권의 어떤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쟤도 한 표고 나도 한 표고 또 대단한 사람도 한 표고 너같이고 또 저런 이상한 사람도 한 표고,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무임승차라든가, 예컨대 지금 자유진영 서방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듣는 게 있으니까 이제 좀 몇 년 내로, 몇십 년 내로 좀 많이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이라든가 아랍계 이런 무슬림 분들께서 많이 독재를 좀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투표에서도 굉장히 힘을 갖고 그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프랑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너져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투표권 모두가 너도나도 한 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 개혁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의무를 다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좀 더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선거를 하고 그리고 평등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유가 왜냐하면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그리고 한 표로 다 당선된 아니면은 의사 결정된 것이 민주적인 권위를 갖는 결과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투표의 단위는 그 영향을 미치는 단위로 제한되거든요. 예를 들어 광운대 학생회장을 뽑을 때는 광운대 학생이라고 투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대한민국의 개개인이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선거를 하고 평등선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원칙은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투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전투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투표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선 항공기를 타시는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한번 근무 나가시면은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사전투표도 못하고 본투표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표가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전투표 같은 것도요, 왜 저는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적어도 서울 지역이라고 하면요,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저는 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통학하는, 그리고 통근하는 모든 유권자가
일 때문에 아니면 학업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전 투표권의 확대를 꿈꾸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난민이나 아니 이민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민자들은 투표권 지불이 없고 난민도 없고 다만 그 중에서 귀화를 통해서 투표권을 득한 사람들만 우리가 투표를 해보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귀화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투표권을 제약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한 걸 넘어가지고 저는 제가 선거할 때도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 부재자 투표, 지금은 사전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용사들에 대한 투표권도 보장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 용사들이 노원구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지만 노원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게 보장이 안 돼가지고 투표권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표권과 그리고 정보의 확대는 항상 저는 찬성하고 제 인생에서 그래도 업적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제가 피선거권 연령을 늘려놓은 사람입니다. 저의 당대표로서 첫 번째 여야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예. 자, 또 다음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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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정당 창당한다는 말이 같은데 정당이란 결국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을 자신은 있습니까? 그게 질문 다십니까? 예, 예. 정권을 잡는다는 건요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겁니다. 제가 참 비유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는 결국에는 총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공간이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교섭단체 정도로 이룰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 선거에 그 당이 후보를 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20석을 넘겨서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부터 거의 연간 100억이 넘는 지원금이 생기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20명이 똘똘 뭉치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 창당을 하게 된다면은 교섭단체 이상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제가 뭐 큰 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선거 지위에서 이겨봤는데 제가 교섭단체 이상의 당만 총선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면은 다른 당 어느 당도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략 전술을 발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예. 또 마이크가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대표님. 예, 말씀하십시오. 아, 네. 그 대표님 지지자로서 대표님 믿고 투표를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실패한 선거였다고 느껴서 이제 조금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 창당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서사와 우리들의 지지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번 대선도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심각하다 때 기성세대의 표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생각이 있으신지와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제 대표님이 이번에 대선 이후에 조금 참담한 상황을 맞지 않은 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뭔가 지지자로서 앞으로 대표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더 도덕적인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정치하면서 저 정도면 되게 편하게 정치하고 있는 거죠. 뭐 예전에 대통령 되신 분들 보면 뭐 사형도 손도 받고 무슨 뭐 그 염산 테러 당하고 이랬는데 저는 행복하게 지하철 타고 다녀도 아무 일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 편하게 정치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신당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것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과 함께하는지는 궁금해하시는 많으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 얘기를 잘 해드렸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사석에서 물어보면 잘 답해주고 있는데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기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을 때 그거를 인터넷에 퍼나르기 바쁘시거나 최대한 빨리 올려가지고 포인트를 벌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때문에 실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믿어달라는 얘기밖에 요즘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계속 저한테 제가 그 연락망으로 문자를 뿌리면 저한테 별의별 얘기 다 들어옵니다. 뭐 제발 비례 2번으로 가서 이번에 배지를 달아주세요.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 바보 아닙니다. 보면은 예. 저 바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뭐냐면요. 세상에 그런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비례 2번을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전략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비례 2번을 달겠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언론에 대서득필되고 내일부터 신당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은 하면 할수록 분열적이고 싸움만 납니다. 지지자들 간에. 예. 이준석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결국에는 가능한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막 미쳐 날뛰고 있어요. 막 1일 사고 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은 살살거리면서 가가지고 우리 후보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선거를 지면 당대표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선택해가지고 후보 들이받고 하는 게 제 선택이고 그래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순간순간의 옳은 판단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영구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걸 단편적으로 보진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멋들어서 막 뽕이 차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그런 점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례 2번 받아가지고 제발 뺏지만 다시면 안 될까요? 누가 그런 당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겠으며 제가 벌거숭이 임금이 되는 길이죠. 예. 저 혼자 어디 고기 필수에 앉아서 당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지자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믿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누굴 만나기만 해도 저 사람이랑 당을 같이 하는 거냐, 그럼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문자 보내고, 뭐 협박하고, 막 뭐 보면은, 예? 전화해서 막 뭐라 하시고, 이거 하느라 일을 못 합니다, 제가. 예, 진짜 일을 못 합니다. 예. 근데 뒤집어 말하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1인 정당 해야 되는 겁니다. 예, 1인 정당. 예.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현실 때문에 제 이상을 버리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클론 군단을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준석 1과 이준석 2와 이준석 3과 이준석 4와 이준석 5와 6이 출마해가지고 6명이 당선돼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걸 자꾸 제시하면은 그게 이제 창당 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준석 1과 이준석 10까지 해가지고 같이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라 이런 건데 복제 인간들이 출마하는 건데 어떻게 이준석과 완벽히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집니까? 그거는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엔 당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음 질문. 예. 이준석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르게 구현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아까 오바마 연설을 했는데요. 오바마 연설에서는 오바마는 사회 정의를 이렇게 구현합니다. 관대하고 자유로운 미 합중국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버락이라는 내 아프리카식 이름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오바마가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정의예요. 내가 아프리카 계고 케냐 출신 아버지가 그 백인 어머니와 해서 낳은 혼혈이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은 정치인이 될 수 있으면은 버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은 정말 멋진 나라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제가 어릴 때 자라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 그냥 서울역까지 출퇴근하던 대우빌딩에 직장이 있던 화이트 칼라 직장인이
상경해가지고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나라 돈으로 하버드 유학 갔다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정치를 한다 그랬을 때 정치인 2세가 아닌데도 정치에 잘 진입해가지고 돈 크게 쓰지도 않아도 되고 부정한 돈 받아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 속에서 당대표까지 했고, 그리고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권력의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정치 권력의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기회의 사다리가 열린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상계동에서 유세차에 올라가면은 유세차의 유세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상계동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왜 좋으냐면요, 다음 상계동의 국회의원이 저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자녀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막 눈물을 흘리고 저를 싫어하시는 분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적어도 그게 웃기고 앉아있는 정도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계동에서 자라가지고 특별히 아주 못 살지도 않지만 유복하지도 않은 가정에서 상계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세상,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큰 틀에서 공정한 겁니다. 그거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예. 질문이 될까요? 어이구, 시간은 충분한데? 그러면은 예. 이 다음에 넘어가서 또 예. 광운대 총학생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노원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예. 말씀인 것 같은데 학교에 왔으니 예. 청년의 생태계, 청년 정치의 생태계가 사실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채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전문가는 정부에 사실 지금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청년들에게 수혜자로서 어떤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학의 총학생회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점은 보자면 과연 청년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또 올바른 청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지금처럼 노원구 총학생연합회가 오래 발족해서 발전한 것처럼 다른 곳도 발전하지 않으면 청년의 목소리가 선택되지 않는 이상 들어가기 힘들 텐데, 이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들,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정치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 광운대의 학생 중에서 광운대에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고쳐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광운대 리더가 될 만합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학교에서도 보면 총학생회장을 뽑고 여러 가지 선출직 자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누굴 뽑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리더가 되진 않아요. 총학생회장이 되면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일들, 뭐 축제 가수를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광운대 변화가 일어났다 보지 않아요. 누가 발견하지 못하는 광운대 문제점을 찾아내고 직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내고 성공하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운대든지 아니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7개 대학 어느 학교에서라도 그 학교에서 야심찬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당장 학우들한테 자기 뜻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장 노원구의 구의원이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학우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구의원이 되면 학우들이 말하는 민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것이고 가장 학우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유능한 구의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학우들이 뽑아줄 요인이 충분하다 봐요.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 될 수 있다. 지금 이 지역은 노원갑 지역인데요, 노원갑 지역은 원래 훌륭한 풀뿌리 정치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서울시 운영위원장 계시다 돌아가신 우리 박환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방정치에서 젊을 때부터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신 분이고, 지금 노원갑에 보면 우리 젊은 구의원으로서 저랑 같이 바른정당 때부터 이제 여러 공부를 해왔던 김기범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젊을 때부터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부해온 사람들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거 여기 있는 대학들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심찬 사람들이라면은 대학에 재학 중일 때부터 그런 선거에 나가는 걸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당, 민주당 같은 당에서요, 구의원으로 공천받으려면은 한 경우에 따라서는 한 200표 정도 당원들의 표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열정적인 정치를 하고 싶은 광운대 항구가 있다 그러면요. 노원갑 지역에 거주하는, 잡취하거나 거주하는 항구들 200명만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은 자동 구의원 공천입니다. 네. 이렇게 쉬운 취업의 길이 있나요? 혹시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면요. 고등학교 때 인생 모질게 살지 않았으면요. 200명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다이나마키에 살지 않은 분이라면요. 내 친구가 구의원 도전한다는데 당원 가입 1,000원짜리 안 해줄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정치에서 다른 것 좀 보지 마시고요. 구의원 되면요. 뭐 4인 가족이 먹고 살기엔 약간 애매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은 3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이 첫 직장으로서 생각해보면 괜찮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잠시만요. 예. 네, 광운대학교 네. 대학원생입니다. 네. 저는 뭐 되게 특이한 지표긴 한데 네. 노원구에 있는 7개 대학 중에 네. 연예가 하나 포함이 됐는데도 네. 전체 성비가 아. 남자 7 정도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 뭐 당장 고등학교 2년 했거나 예. 아니면 막 빠져나왔을 만한 주제인데 군대 관련된 얘기예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예. 2005년생들이 2007년생 정도가 되면은 네. 현역 판결률이 105% 정도 돼야 예, 예. 그 상기고 민원이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해서 네. 복무기간 늘려버리자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준성님께서 네. 혜택을 보신 산업기능병원이나 네. 아니면 저 같은 대학원생이 사용하게 될 전문연구원 이런 걸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성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랑 그리고 아까 열심히 뛰어오시던데 혹시 버스를 타고 오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타고 다니고요. 이 앞에 보면은 1137인가?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가끔 막차를 놓치면은 이제 광운대 종점에서 타고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문제 관해서는요.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미 우리 국군 총 인원이 4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60만 대군이라고 이제 들었을 시절에 비해 가지고 확 줄었죠. 자, 그럼 여기서 더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00만 원 월급 공약하셨잖아요. 그러면은 200만 원 월급 군대에 맞는 방어 전술과 그리고 반격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는요. 과거에 군인 10만 원짜리일 때의 전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철책선에서 사람을 세워둡니다. 철책선에 사람을 세워두는 이유는 10만 원짜리이기 때문이죠. 예. 200만 원짜리는 사람을 세워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좀 웃긴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당신들 자녀의 군복무기간이 늘어나지길 바라지 않는다면은 부모님들은 여기에 동의해야 된다. 휴전선, 철책선을 다 없애고 콘크리트를 치자. 네. 이게 웃겨 보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이민에 대비해가지고 그 불법 이민자에 대비해가지고 뭘 시작을 했습니까? 철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방벽을 세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미국은 군인이 10만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휴전선에 예전에 10만 원짜리 군인이니까 철책선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소총 들고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침입하는지 아닌지 감지하기 위해 가지고 돌 같은 거 끼워놓고 이렇게 10만 원짜리니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계 병력의 수는 무조건 확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도 못 막을 수도 있어요. 뭐 한두 명은 빠져나와가지고 노크 기술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철통 경계의 신화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혹시 22사단 갔다 오신 분 있으면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산이랑 그 바닥까지 해가지고 100km까지 됩니다. 97km가 그래요. 그걸 한 개 사단이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22사단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맨날 무슨 노크 기순, 철책 기순 이런 것 때문에 문책당하고 전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방벽을 치자고 한 거는요. 말 그대로 경계 병력을 이제 빼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보수 입장에서는 너 나라를 들어바치려고 하는구나. 역시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논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은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모병제는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디 딴 데 가서도 얘기했지만 모병제는요, 아까 감성이랑 실제가 달라요. 여기서 만약에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한테 여러분은 모병제를 한다면 얼마 주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일 것 같아요? 혹시 자 3천만원 연봉 4천만원 5천.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가지고 5천 주면 군대 다시 갈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만약에 사병이 500만 원이면은 5천만 원이면은 소위부터는 6천만 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병제의 틀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모병제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만같이 이제 꼬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병력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공무원 시험의 대개혁을 주장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우리가 순경공채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좀 실제 물리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뭐 노량진에서 필기시험 공부해가지고 점수 더 받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원 자격을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자원 군복무를 한 사람으로 한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요즘 1년 반이잖아요. 그럼 노량진에서 2년 공부하느니 1년 반 정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 호봉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 어차피 200씩 받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경찰 공무원, 순경공채나 아니면은 소방 공무원을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안전과 그리고 저희 집 뭐 이렇게 지켜주는 경찰 공무원이 그런 어떤 자발적인 애국심이 좀 더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 어디 노량진에 가가지고 1년 더 공부해가지고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추는 사람이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사회적 합의가 크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혹자는 여성 군복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시범적으로 해볼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현장직 공무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이걸 시작해보는 것도 답이다. 그럼 거꾸로요. 공무원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허수가 사라지거든요. 허수가 사라지거든요. 진지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끼리 왜냐하면 지금 허수라고 하는 건요. 우선 이것저것 하면 되는 거 가자 이런 분들도 있고 시험 과목이 겹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직 공무원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나쁜 조건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호봉도 다 인정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력도 인정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해봅니다. 이 정도 얘기했다고 여성 해보라 하지 않겠죠. 자, 이번에 그 저게 공동 주최 주관인 노원구 총학생회 연합회하고 모빌리티에서 지금 시간을 원래 2시간 정확하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시간은 지금 현재 끊어야 된다고 보고요. 30분 정도는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여러분들 위해서 좀 더 애정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분만 더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우리 저 협회에서 제가 아까 전반에 협회에 했던 그 추첨을 할 테니까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난 꼭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러세요. 자, 없어요? 자, 마지막 하세요. 큰 목소리를 좀 해보세요. 내년이면 총선출이잖아요. 근데 총선 원수범일거라 항상 선거철만 여러 정당들이 기존의 고대 양당에서 갈려서가지고 떴다방처럼 만들어서다가 나중에 또 다시 선거 중간에 또 합쳐지고 또 다시 갈라지고 그런 식으로 결국은 다시 원래 고대 양당으로 수용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호 때문에 상당히 잘하지 못한 거다 그런 말이 있고 또 반대로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도 고대 양당, 양당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다 팩트로 여러 의원들이 다 오고 있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대화를 이재명이 조화, 윤석열이 조화로 몰아간다면은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예.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논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실제 두 분이 나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싫어요. 끝내십시오. 그 대화를. 예. 그게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보는 게 무의미한 대결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무의미한 대결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선거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대선에서 킬러 문항 한번 받아들였기 때문에 총선도 킬러 문항이 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신당을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만약에 양당이 선거에 나선다면요, 저는 거대 양당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거꾸로 거대 한 당과 작아진 한 당을 보게 될 가능성도 없다. 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게 보입니다, 지금. 네. 저 몇몇 바보들은 못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초거대 한 당과 작아진 영남에만 있는 쪼그라든 한 당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신당이 존재하는 구도가 낫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구도를 고민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소위 3당 후보가 당선되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바뀝니다. 네. 우리가 양당 체제에서 그 양당이 변하는 것을 많이 묘가보인다고 생각하지만은 영국도 옛날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덧 자유당이 몰락하고 보수당과 노동당이 양당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당 체제하는 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변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양당이 내세운 노선이라는 것도 저는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인데요. 잘 생각해보면요. 공화당이 링컨의 공화당입니다. 북부의 공화당이죠.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오히려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했던 곳이고요. 민주당이 남부에 있는 농장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200년이 지나가지고 트럼프는 백인 우월주의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고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가변적이어야 되는 거고 정당도 생각이 굳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언젠가는 예전에 토니 블레어 같은 영국의 수상이 겪었던 것처럼 노동당인데 노동당 같지 않은 제3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친하게 지내는 교류하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용기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뭐 아주 가까운 곳에 강북구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요. 저랑 친하게 교류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도 어렸을 때는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노동당에서까지 활동했던 분이지만은 지금은 또 어느 때보다 더 자신의 반대되는 생각을 공부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수 정치계 얘기하지만은 항상 그런 때 다른 생각은 어떨까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저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강연과 질문을 받아주신 전 국민의당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